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공신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전달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이 과목 이론서가 작물, 가축 포함해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은 손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빠지고 아주 간결해졌습니다. 그 뜻은 손해평가 목적인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 구하는 과정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제 경향이 가로넣기와 식을 세우고 풀이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 8회 문제는 풀이 과정도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서 내용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문제화하여서 식을 세우고 풀이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35강 정도는 이론서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35강 정도는 요약 정리와 핵심 문제 풀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친해지고 익숙해지기. 2단계 풀어내기. 3단계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수 있게 연습하기. 이 단계를 여러분이 완성을 하면 됩니다. 완성하여 손해평가사로 만나시게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7페이지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손해평가란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손해평가는 도대체 뭐냐? 일단 보세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누가? 계약자가 신고를 하겠죠. 계약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과정이 피해 사실을 이제 접수를 해요. 농협이나 아니면 이제 그 대리점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평가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은 당연히 조사자가 되겠죠. 이제 평가사나 평가인이나 사정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피해율을 산정을 해서 결국은 보험금, 지급보험금을 결정을 하겠죠. 과정이, 손해평가의 과정이 피해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조사자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피해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목적이 뭐냐면 보험금을 결정하려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밟잖아요. 물론 우리는 보험금이 결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계약자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이 피해율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이 조사서에 사인을 받고 우리 이제 제출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급보험금이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보험금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는 이 보험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신속하고 공정하고, 이 공정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손해평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손해평가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네요. 손해평가의 과정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론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은 가로넣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요. 가로넣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출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요. 2번, 이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이 도대체 뭐냐?
이 이론서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1번,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라.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2번, 선의의 계약자. 우리는 어차피 보험을 넣는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올 우리가 피해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자. 3번, 그래서 이 재해보험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건전화시키자. 지속하고 건전화시키자. 보험 사업을 이제 건전화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전화가 된다는 것은 이 보험 사업이, 이 재해보험 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조사자들, 우리 손해평가사가 됐든 평가인이 됐든 사정사가 됐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우리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를 당연히 보험계약자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손해평가는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럼 이 손해평가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냐? 이 손해평가의 주체는 당연히 재해보험사업자입니다. 손해평가의 주체가 손해평가사가 아니고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에 대한 주체가 됩니다. 당연히 이 재해보험사업자는 누구랑 협정을 맺었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부 장관과 약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재해보험사업자가 다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위탁을 했겠죠. 재해보험사업자가 위탁을 한 이 조사자들이 결국 누구냐면 손해평가인이 되는 거고, 손해평가인이 되고 손해평가사가 되고, 위탁을 한 기관이에요. 평가사가 되고요. 손해사정사가 되겠죠. 재해보험사업자가 우리가 약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했어요. 평가인하고 평가사하고 사정사에게. 그러면 이 평가인은 도대체 뭐냐? 평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재해보험사업자가 다시 이 사람들을 위촉을 한 상태예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을 했어요. 우리가 1차에서 공부했죠. 손해평가인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어떤 한 품목을 5년 이상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평가를 하게 되더라도 너도 가능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손해평가인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손해평가사는 뭐냐?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평가를 가려고. 그럼 이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에게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 기관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볼게요. 손해평가의 과정. 손해평가의 과정은 일단은 처음에 이만큼 출발할게요.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통지합니다. 아, 사고가 났어. 하고 이제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전산에 입력, 누가? 대리점이나 아니면 농협이 전산에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보고 누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누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당연히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아예 구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재해보험사업자는 다시 우리가 기관이 있어요. 세 개의 기관.
법인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손협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손해평가사들 협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농재협이라는 이 기관에 일을 우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이 기관들 중에서 우리는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손해평가반은 다시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되면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때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재해의 종류하고 이런 부분은 가로넣기가 아주 좋습니다. 재해의 종류하고 품목과 여기 이쪽 부분 볼게요. 보장 방식이 어떤 보장 방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다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현지 조사의 내용이 결정이 되니까요. 뭐가?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종류가 무엇이냐, 오박이었냐, 태풍이었냐. 오박이었을 때 우리가 조사하는 내용과 태풍, 강풍으로 인한 재해일 때는 그 양상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오박은 유가 타박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태풍이 와서 타박을 시키진 않아요. 나무를 아예 그게 쓰러뜨린다거나 아니면 낙과를 시키는 거지. 이런 재해의 종류나 그 품목이 사과냐, 배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수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밭작물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지 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보장 방식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익 감소였는지, 농업 수익 감소였는지, 아니면 생산비 보장이었는지, 수확 감소였는지, 이 보장 방식에 따라서 다 어쩐다? 현지 조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손해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있죠. 이게 제가 가로넣기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왔어요. 1회 기출문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표를 도표화 시켰고, 이제 가로넣기의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 세 그룹이 조사자의 유형이잖아요. 조사자의 유형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사자는. 그러면 보세요. 조사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손해평가사 예를 들어서 조사자 중에서 이제 이 그룹이든지 어떤 그룹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조사자 즉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현지 조사를 가려면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돼야 돼. 근데 이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배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손해평가반에 너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손해평가반에 얘들 위로 올려서 쓸게요. 손해평가반에 우리가 배제 조건이 몇 가지로 설명이 되냐면 4가지로 설명이 됐거든요. 배제 조건, 손해평가 배제 조건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서술하는 것도 준비하시고요. 이 서술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와 또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15점으로 물론 먼저 기출이 돼 버렸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서술된 이 문장은 무조건 암기하세요. 손해평가반에 우리가 손해평가반 구성의 배제 조건이 4가지가 있다. 자기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는 뜻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해관계자. 자기와 이제 자기 와이프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제 뭐 남편이 된다든지 자기와 이해관계자가 가입을 했어요. 내 거 가손을 가입을 했어. 그 가손을 조사하지 말라고요. 자기와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건에 대해서는 손해평가하면 안 된다예요. 2번째, 자기와 그 이해관계자가 모집을 했어요. 그럼 모집을 한 데를 손해평가하러 가면 어쩌겠어요. 괜히 더 피해율이 20%밖에 안 나왔는데 20%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집을 했으니까. 나로 인해서 가입을 했잖아요. 보험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 당연히 들어가겠잖아요. 자기와 이해관계자가 모집을 한 보험계약건에서는 손해평가반에서는 배제해라. 구성에서는. 세 번째가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간이 60일이 지나서 그건 상관없어요. 30일만 넘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 30일 이내에 가입자끼리 서로 상호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된다. 상호예요. 상호 손해평가할 때는 배제해라. 상호 손해평가할 때는 평가반에서 우리는 배제하여라. 다시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끼리의 상호 손해평가는 그 반에서는 배제하여라. 네 번째의 배제 조건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자기가 조사한, 자기가 실시한으로 할게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를 재조사한다거나, 당연히 검증조사, 재조사 같은 거 재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는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한다. 그 반에 들어가면 공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해평가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말 본인이나 아니면 3자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실시했어요. 그 손해평가를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하는데 그 반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손해평가 반 구성의 배제 조건 이 네 가지로 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제가 드렸는데, 이걸로 가지고 문제화가 되는 게 15점으로 나왔습니다. 15점으로 6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 나오는 것만 풀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장 하나를 읽더라도 제가 이제 조건을 드리겠죠. 제가 팁을 드리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주십사.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렇게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도 있고 표본조사가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 조사의 범위가 전부 다 수학에서 조사할 거냐, 아니면 표본으로 수학에서 조사를 할 거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사의 종류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지조사는 본조사가 되겠죠. 본조사가 이루어지면 재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해보험사업자가 우리가 손해평가반이 가서 이미 한 조사를 검증하는 검증조사가 있겠죠. 본조사하고 우리가 조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겠죠. 이 검증조사는 누가 이제 그 재해보험사업자나 아니면 국가가 실시할 거니까 우리 이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조사를 갔어요. 그러면 재조사가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갔던 데를 다시 우리가 재조사는 할 수는 없고, 다른 손해평가반이 가서 조사하겠죠. 그 부분만 제가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다시요.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우리 손해평가반에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 손해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손해평가의 주체는 누구고, 또, 조사자의 유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사자의 유형도, 손해평가의 과정 우리가 도표화 시켜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반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거? 우리는 당연히 가로넣기를 주의하라. 14페이지를 보시면 조사를 구분을 지었어요. 조사를 어떻게 구분을 지었냐면, 이렇게 본조사와 재조사와 검증조사를 우리가 구분을 지었는데, 한번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본조사는 목적물에 대한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가 본조사예요. 그러면 재조사란 어떤 거냐? 우리가 이미 한번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에 손해평가 결과를
설명을 듣고 통지를 받았는데 사인도 했어요, 계약자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이게 불만인 거야. 다른 집보다 내 피해가 좀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자는 재조사해달라라고 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갔던 사람들이 또 가면 당연히 공정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손해평가반이 7일 이내에 계약자가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7일. 이런 7일은 공부를 미리 먼저 다른 데서 다 하셨겠지만 우리 1차에서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7일 이내에 우리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재해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이 가서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가서 다시 손해평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재조사다. 가로넣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문제잖아요. 7인이라든지 손해평가반, 다른 손해평가반, 다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다음 검증조사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실시한 목적물 중에서 전부 다 검증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수라는 것은 이미 간단하게 몇 군데만 일정수를 우리가 이미 추출하여서 조사하는 실시를 검증조사라고 합니다. 검증조사, 재조사, 우리가 본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본조사는 현지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품목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과밭이야. 사과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포도야. 그럼 포도에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로 나무를 막 조사하기 전에 우리는 큰 틀로 숲을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현지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보장 방식별로 제가 한번 구분을 지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오늘 수업은 오늘 우리가 보장 방식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익혀 놓으시라는 의미로 자꾸 익혀 놓으시면 아하 이 품목은 이런 보장 방식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이 보장 방식에 우리가 이 보장 방식별로 다른 보장 방식별로 조사하는 방법과 피해율을 구하는 방법은 같은 보장 방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로 제가 숲을 설명한다. 오늘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이 당연히 익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지 조사에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을 보장 방식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장 방식별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수가 있고요. 당연히 논작물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밭작물도 있겠고 인삼도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수에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적과전, 적하기 전에 종합이에요. 적과전 종합위험보장이라고 하거든요.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그러면 이 적과전 위험보장에는 도대체 어떤 품목이 들어가느냐. 품목이 정해졌어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만. 적과전의 종합위험보장 방식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이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이다. 그러면 이제 가수 중에서 두 번째 종합위험이에요. 이 부분도 종합위험인데 수확이 줄었어요. 보험금 주세요. 수확 감소 보장이 있습니다. 수확이 줄어서 보험금을 해달라는 수확 감소 보장에는 어떤 품목이 있냐? 과수입니다. 보세요. 포도예요. 복숭아, 자. 복자, 포도, 복숭아, 자도 약간 한 칸 띄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 호두, 참다래, 유자가 있어요. 조금 간격 띄고요. 얘네끼리 친구예요. 얘네들끼리 한 팀이에요. 한 칸 약간 띄고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가 있다.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이 다 그게 노트에다가 쓰고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품목들이 있다. 그런데 이 보장 방식에는 이런 품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제 이것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얘네들은 너무 가실이 작아서 우리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을 나눈 것 뿐이에요. 어떤 것들은 과정 조사를 하는데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 보장 방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으로도 되고 수확전 아니면 전체 종합이 되기도 하고 수확전만 종합이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가 종합이고 우리가 가입부터 시작해서 종료까지 종합인 경우도 있고 수확전만 종합인 것이 있거든요. 수확전만 이게 과실손해보험이에요. 이름이 다르죠. 과실손해보장. 과실손해보장에는 어떤 품목이 있냐. 전체 기간이 다 종합인 경우는 OD하고 감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게 수확전만 종합이다라고 할 때는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있습니다. 아, 이런 품목이 여기에 들어가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수가 끝났어요. 그럼 과수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논작물이다. 이거는 당연히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이라는 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모든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종합이거든요. 종합위험 보장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속하는 이 품목은 벼, 조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가 당연히 벼는 벼인데 쭉저기만 있는 벼 있잖아요. 알갱이가 없는 소먹이 하려고 소를 먹이려고요. 그 다음에 밀하고 보리가 이 보장 방식에 들어간다. 논작물은 이 4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밭작물이 나왔어요. 밭작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밭작물에는 또 보장 방식이 또 여러 개의 보장 방식이 있어요. 밭작물을 제가 그래서 요약을 정리를 해봤다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 수확이 줄었어요. 수확 감소 보장이다. 수확이 줄었어요. 보험금 달라는 수확 감소에 들어가는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가는 품목과 우리가 나중에 하는 이제 생산비 보장은 다 품목이 약간 달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은 누구냐? 마늘, 양파, 양배추. 이 양은 양배추예요. 얘는 양파고 마늘, 양파, 양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을 제가 3개를 썼어요. 감으로 쓸게요.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마, 양, 고옥, 감, 착, 콩팥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마늘, 양파, 마, 양, 양배추, 고구마, 옥수수, 가을 재배 감자, 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 감, 차, 콩, 팥. 됐습니까? 이 품목들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옥수수가 나와서 이거는 종합위험인데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린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 구하지.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품목마다 이게 뭐였지, 어떻게 풀었지, 피해를 어떻게 구했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도 얘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였잖아요. 이제는 농업,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농업 수익 감소가 있어요. 이 상품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우리가 보장 방식이거든요. 수익 감소 보장 방식에 가입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확 감소 보장도 수확이 줄어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확이 줄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수확기 때 가격이 확 떨어져 버렸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장 방식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계약자들이 많겠죠.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지역도 제한이 있고 품목도 제한이 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은 누구냐? 일단 과수에서는 포도밖에 안 돼요. 포도만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가거든요. 이 방법이 우리가 수입을 줄게 하게 하는 가격이 하락과 수확이 준 수확 감소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하고 제가 이 부분에 밑에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재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이 많은 11개의 밭작물 중에서 6개의 품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누구? 마늘, 양파 치고 양배추예요.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인데 다 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을 재배 감자만. 감자 중에서는 가을 재배만. 가을 재배 감자예요. 그 다음에 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7개의 품목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간다. 얘네들은 얘 하나가 과수고 이게 6개의 품목은 밭작물이다. 밭작물 중에서 여기 이 부분에도 써도 되겠죠. 이제 생산비 보장이에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이 생산비 보장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식이나 파종으로부터 우리가 정식이나 파종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정식하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밭도 사야 되고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뭐죠? 멀칭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종자도 사와야 되고 이런 돈이 들어갔어요. 현재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심었어요. 심고 계속 돈이 투자가 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식하고 파종할 때부터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들어간 돈을 피해율만큼 줘라. 수확이 줄었어 이게 아니고요. 이미 들어간 돈을 뭐에 대해서 피해가 난 것만큼 보상을 해줘라. 이게 생산비 보장이거든요. 근데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서 일단 노지만. 그러면 노지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시설물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비닐하우스. 이런 안에서 자라는 품목이 다르거든요. 그럼 노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갔냐? 품목이 고추예요. 브로콜리.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묶어주고요. 옆에가 이제 따로 배추 있죠?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하는 배추, 무, 고랭지 무, 월동 무, 배추 무, 당근, 단호박, 파는 뭐 대파, 쪽파, 실파, 당근, 단호박, 그 다음에 시금치, 메밀, 이 부분도 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한 묶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메밀을 하나 딱 써줍니다. 메밀 너는 왜 여기다 안 붙여놨어? 약간 푸는 방법이 같은 이 보장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피해로 구할 때 다르게 구하거든요. 그럼 얘네들 둘이도 약간 제가 띄어놨잖아요. 그럼 얘네 자체 둘이는 같은데 너하고는 같은 보장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풀이가 다르다. 너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에 우리가 노지까지 맞췄어요. 그럼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서 우리 뭐를 할 거냐면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는 생산비 보장 중에서 다 같은 생산비 보장이에요. 밭작물이고 생산비 보장이에요. 생산비 보장인데 우리가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게 있어요.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것들을 품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밭작물이에요. 현재 밭작물.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질 거냐면 1, 2, 3, 4로 할게요. 품목이 20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를 딸기, 뭐 수박 등으로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두 번째는 너는 장미야. 그러면 너는 세 번째는 뭐냐? 너는 부추야. 너는 시금치, 쑥갓, 무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도 무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여기도 무가 있었는데 여기도 우리가 시금치도 들어가고 여기도 시금치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인 거고요. 얘는 시설물 안에서 자라는 시금치인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설물 안에서. 이런 품목들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놨냐면 생산비 보장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풀이하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딸기 등으로 하시고요. 딸기, 수박 등으로 하시고 얘는 장미다, 부추다, 시금치, 쑥갓이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1, 2, 3, 4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예측하시면 되겠죠. 옆에 우리는 시설물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버섯이 있어요. 버섯 재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버섯 재배사라는 건 뭐냐면 큰 틀 안에 너희 작물을 키우겠다는 버섯 재배사예요. 비닐하우스나 온실하우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버섯도 어떤 버섯이든지 다 가입을 할 수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로 나눌게요. 너는 표고버섯이야. 근데 너는 느타리야. 그럼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는 구분한 거 보니까 분명히 봉구관계 약간 다르구나. 느타리야. 너는 양송이 버섯이야. 너는 새송이야. 새송이 버섯이야. 그런데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재배? 원목에 재배하는 방법과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그냥 이 언어적인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현장에 가서 이제 보실 기회는 앞으로 있으실 거니까 톱밥 배지로 재배할 때만 표고버섯이 가입이 돼요. 그러면 느타리는 뭐냐? 균상 재배로 재배를 하거나 균상 재배일 때하고 제가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균상 재배할 때하고
병재배할 때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달리 풀 거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송이는 균상재배로만 재배, 그러면 새송이는 병재배예요. 이렇게, 그럼 같은 양송이, 같은 느타리여도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지은 게 보험금 관응, 피해율 관응, 보험금 관응 방식이 다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생산비 보장에 얘는 시설물 안에서 자란 것까지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삼이 있어요, 인삼. 인삼이란 것은, 인삼은 종합위험은 아니에요. 밭작물은 밭작물인데, 인삼은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 8종에 대해서만 특정이에요. 특정이다. 인삼은 종합위험 아닙니다. 특정 8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요. 인삼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많죠? 이제 거진 다 왔어요. 우리가 작물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이제 작물은 어디로 쓸까? 요거 좀 지울까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작물은 끝났어. 인삼까지 왔으니까 끝났어요. 인삼.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설물 안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시설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설물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 비를 가려. 비가 오는 것을 가려.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비가림 시설이란 것은 이 비가림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누구만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는 이 시설이 있어야지 시설 안에서 얘네들을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대추라는 나무도 시설이 있어야지면 재배한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이 있고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이 해가림 말 그대로 해를 가리는 거야. 해를 가려. 해가림 시설은 당연히 누구 때문에? 인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시설물과 당연히 버섯 재배사가 있겠죠. 누구?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농업용 시설물 안에서 자라는 거고, 버섯들이 버섯 재배사가 있겠죠. 버섯 재배사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가 있냐면, 해가림 시설, 우리 축사라는 게 있겠죠. 축사. 축사? 그럼 우리는 가축도 하겠네. 당연하죠. 아직은 우리가 농작물이지만 우리는 축사도 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게 농작물이에요. 그럼 농작물에서 끝나냐? 아니죠. 우리는 가축이란 걸 또 하죠. 어디다, 여기 이 부분 지워도 돼요? 이 부분 지울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축에 대해서, 가축도 해요. 가축도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가축 손해액도 우리는 산정을 하고요. 또 보험가액도 우리는 산정을 해요. 보험가액을. 그런데 가축을 다 하는, 모든 축종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소인데, 한우예요. 유구하고 젖소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가 끝났어요. 소는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우리는 조사를 할 거예요. 돼지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소, 돼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다 버리고 닭하고 오리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만. 어렵네요. 그런데 가축에서 이제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특약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가 있거든요. 특약 3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공부를 진행을 할 거라는 설명. 제가 여러분을 겁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걸 다 외우시는 건 절대 안 돼요.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 진행 방향을 이런 보장 방식별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보장 방식별로 우리가 품목이 들어간 거 우리가 이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당연히 마, 양, 양, 고, 감자, 콩, 감, 차, 콩파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를 했냐면 큰 숲을 봤어요. 큰 숲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 봤고요. 이제 이 숲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숲에 있는 이 품목들의 품목을 이제 세세히 공부를 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게끔 크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봤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제가 이끌어 드릴 거거든요. 이제 믿고 저랑 같이 끝까지 마무리 잘 해보시게요. 가축편이 당연히 마지막이 될 거니까 이때까지 물론 우리가 우리가 품목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한번 잘못 나왔던 감귤 같은 거 있거든요. 이 감귤을 딱 접하면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이제 수험생들이 포기를 많이 해 버리시더라고요. 이 감귤판에 딱 오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산이 정상이 오면 당연히 내리막도 있겠잖아요. 숨이 굉장히 급하게 가더라도 약간 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푸시지 말고요. 절대 우리는 실망하시지 말고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시게요. 제가 이렇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어의 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